안녕하십니까? 학생 안전사고 예방과 실제 1차시 안전사고 대책과 응급간호에 대해서 같이 학습해 보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강사는 김경애입니다. 네, 이번 강의에서 목차는 첫 번째는 학생 안전사고 대책과 응급간호, 그 다음에 돌봄교실에서 흔한 안전사고, 그런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전략, 그 다음에 응급간호의 기본 원칙, 그 다음에 흔한 안전사고와 응급간호에 대해서 배우고 이와 관련된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과 후에 교실에서 안전을 관리하고 학생을 보호하는 일은 교육 담당자의 기본적인 업무입니다. 넘어짐, 충돌, 화상 등 사소해 보이는 사고도 적절히 처치하지 않으면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사고 예방과 기본 응급간호를 통해서 사고 예방을 최소화하고 발생 시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도 5개년 자료를 보시면 초등학교 안전사고는 연평균 0.8건, 0.82건이죠. 그래서 100명당에서 0.82건이고 코로나19 이후 현장 수업과 체육활동 증가로 인해서 전체 학교 안전사고 건수는 2020년에 41,940건에서 2024년 21만여 건으로 5배 이상 증가하여 초, 중고 사고가 큰 비중으로 높게 보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안전사고 관리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 강좌에서는 이런 사고 발생들을 최소화하고 발생 시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봄교실에서 흔한 안전사고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5년간 어린이 안전사고 통계를 보면 미끄러짐, 넘어짐,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고 그 다음이 추락과 부딪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통계는 전체 발달 단계에서 일관된 추세이며 남아가 65.5, 여아가 34.5%를 차지해 남아가 더 많이 다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돌봄교실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의 유형과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시간대를 살펴보고 예방을 위한 포인트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이들의 안전은 배려와 관찰에서 비롯되며 여러분의 세심한 관심이 곧 큰 사고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돌봄교실에서 흔한 안전사고에 대해서 특히 크게 4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미끄러짐입니다. 체육 활동이 끝난 직후 땀과 그다음 비가 잔뜩 젖은 신발로 교실에 들어오거나 비가 올 때 미끄러운 바닥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서 미끄러져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책상 의자 충돌인데요. 책상과 의자는 돌봄교실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물체이고 그 다음에 이러한 움직임이 많은 저학년 아이들은 시야가 좁고 주변을 잘 확인하지 않아서 모서리에 부딪혀서 타박상을 입기 쉽습니다. 학교 안전공제 중앙의 자료에서도 초등학생의 사고 형태 중 물체와의 충돌, 부딪힘, 받침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놀이 중 부딪힘인데요. 자유놀이 시간에는 친구들과 뛰어놀다가 서로 부딪히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체육활동이나 구기운동 후 흥분 상태에서 갑자기 실내로 들어오면서 속도가 조절되지 않아서 아이들이 부딪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크게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날카로운 물건으로 인한 찔림, 배임 현상인데요. 연필, 가위, 공예 도구 등을 바르게 사용하면 유용하지만 장난스럽게 사용하게 되면 찔림과 배임 사고로 이어집니다. 돌봄교실에서는 도구 사용 전후에 안전수칙을 반복적으로 지도하고 날카로운 물건을 활동 중 종료 후 즉시 치울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돌봄교실에서 흔한 안전사고는 언제 일어날까 보시게 되면 사고는 특정 활동보다는 전환 시점에 많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 학교 안전사고 분석 자료를 보면 초등학교에서는 체육시간과 정시시간 사고가 주로 발생하고 보행, 장난, 놀이 등의 일상활동 중에 사고 비율이 높습니다. 등하굣길, 점심시간에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많고
특히 등하교 때 32.6%, 점심시간에 31.7%, 2시간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에 선생님들은 좀 더 학생들의 안전에 대해서 좀 더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돌봄 교실에서 흔한 안전사고의 5대 원칙을 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시야 확보입니다. 아이가 전체가 보이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정리정돈입니다. 바닥, 책상, 가방 정리 등 주변의 환경의 정리정돈이 항상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행동의 예측입니다. 뛰기라든지 장난치기 전 사전에 제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물을 통제하는 것인데요. 가위, 콘센트, 약물 사용을 할 때는 꼭 돌봄 교사 선생님들이 통제 하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규칙 반복 교육, 뛰지 않기, 한 계단씩, 손잡이를 잡고 걷기, 매일 반복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반복 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돌봄교사들은 이러한 규칙을 항상 생각하고 학생들에게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사고 발생 직후에 기본 응급 간호인데요. 현장 안전을 확보해서 아이의 이동시키기 전에 위험 요소를 먼저 제거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 아이의 상태 확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출혈이 있는지 없는지, 통증이 있는지 없는지, 통증의 세기가 얼마가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상태를 꼼꼼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찰하고 나서 이 모든 것이 사후 처치가 된 이후에는 보고와 연계가 필요합니다.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되고, 또 보호자에게도 연락해야 하고, 그리고 판단했을 때 한 학생들이 안전사고가 나서 그게 위험한 상황이 되거나 그다음에 중한 상황이 됐을 때 빨리 119로 연락을 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판단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 전략에서는 환경 점검과 위험 요소 제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학생의 감독과 규칙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환경 점검과 위험 요소 제거를 보면 교실, 복도, 놀이터 등 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미끄러운지, 그다음 날카로운 모서리가 없는지, 전기선이 노출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필요시에는 그 위험 요인을 제거해야 되겠습니다. 놀이의 규칙과 그다음에 안전 규칙을 반복해서 학생들에게 안내하고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은 사전에 제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예방 전략에 또 필요한 것은 응급키트 구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급키트 안에는 상처가 났을 때 아니면 타박상이나 그리고 응급 상황에서 대비할 수 있는 물건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멸균 꺼즈, 압박 붕대, 장갑, 삼각건, 물티슈, 소독제, 얼음팩 등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런 유효기간을 확인해서 주기적으로 소모품 점검 및 교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안전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학생들에게 올바른 놀이 습관과 보호장비 등을 착용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교사가 정기적으로 응급처치 교육에 참여해서 최신의 지침을 숙지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응급간호의 기본 원칙이 체크, 콜, 케어라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체크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해 보겠습니다. 체크라는 것은 우선적으로 현장의 안전을 확인하고 초기 인상을 파악한 뒤 동의를 구하고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부상자가 반응하지 않거나 움직이지 않으면 먼저 소리를 내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환자를 두드려 보고 다시 소리를 내서 10초 이내의 의식과 호흡, 대량 출혈 등의 위험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콜인데요. 신고죠. 신고도 할 수 있지만 내가 혼자 있거나 이 환자를 봐야 되는 경우에는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의식이 없거나 생명 위협 증상이 있으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 등의 장비를 요청합니다. 다른 교사가 있다면 신고를 맡기고 자신은 처치를 위해서 준비하거나 처치를 바로 시행해야 합니다. 세 번째, 케어인데요. 부상자가 깨어있고 심각한 상태가 아니면 증상이라든지 알레르기, 복용약물 등을
파악하고 관찰한 내용에 따라 집중 검사를 합니다. 생명 위협 상태에서는 심폐소생술, 기도폐쇄, 응급처치 등의 본인의 수준에 맞는 처치를 시작하고 추가 항목이 의심될 경우에 움직임을 최소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억지로 움직이게 하거나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단정하는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환자에 대해서 그가 다친 아동이 되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생명 위험 상태라는 걸 빨리 인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증상, 알레르기, 복용 약물 등 SAM에 대한 질문인데요. 첫 번째, S에 해당되는 사인 심톰에 대한 내용인데 현장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질문하는지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SN, 그래서 S, 사인 심톰에 대해서 지금 어떤 증상이 있나요? 겉으로 보이는 증상 이상은 없나요? 이런 질문에서 여기서 다시 학생에게 직접 할 수 있는 질문은 어떨까요? 지금 어디가 아픈가요? 그리고 이거 말고 본인이 갖고 있는 증상이 또 나타나는 게 있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죠. 자, 알러지에 대한 부분은 음식, 약물 알러지가 있었었나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처치를 받은 적이 있나요? 이런 거 물어보시면 좋겠죠. 자, 메디케이션, 현재 먹고 있는 약은 있나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학교에서 발생되는 흔한 안전사고와 응급간호에 대해서 한 가지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피입니다. 건조하거나 건조한 공기죠. 특히 이런 겨울, 그 다음에 알러지가 있는 친구들은 특히 건조한 상황에서 코피가 잘 납니다. 그리고 학생들끼리 서로 부딪혀서 또 코피가 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아이를 먼저 편안하게 앉힙니다. 그리고 머리를 이 그림에서처럼 머리를 앞쪽으로 약간 숙이게 하고 목으로 피가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코의 앞쪽에 부드러운 부분을 손가락으로 5분 이상 압박을 합니다. 그리고 입으로 그때 압박을 할 때는 입으로 호흡하도록 하고요. 5분 이상 압박 후에도 멈추지 않으면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데 이제 코피가 앞으로 흐르니까 이 피가 흐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학생의 머리를 뒤로 젖힌다든지 코에 휴지로 막고 압박을 하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자주 확인하느라 압박을 중단한다든지 이러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행동은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피부 상처입니다. 출혈 시 집적압법이 가장 좋은 1차 지혈 방법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오염을 제거한 후 소독은 감염 예방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꺼주로 상처 부위를 직접 압박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2분에서 5분 정도 누르게 되면 지혈이 대부분 많이 되죠. 근데 만약에 2분에서 5분을 눌러도 지혈이 되지 않는다면 이거는 출혈의 위험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병원으로 이동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출혈이 멈추면 흐르는 수돗물이나 생리식염수로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포비딘, 요오드 등 이런 소독제를 통해서 피부에 소독을 직접 하고 그다음 멸균 꺼즈나 밴드로 덮어서 보호하는 것을 순서대로 진행하시게 되면 됩니다. 근데 잘못된 방법은 조직 손상 발생 위험성으로 상처 안쪽에 만약에 알코올이라든지 과산화수소를 사용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하시는 것은 포비딘, 오이드 같은 용액으로 겉에 상처 치료를 하는 것으로만 해야 되겠습니다. 집적압법이 가장 좋아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피부 상처가 났을 때 깨끗한 천을 대고 나서 지압을 하고 지혈을 해서 멈추게 되면 깨끗이 소독을 하고 그 다음에 붕대나 꺼즈로 덮어서 봉합을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병원을 꼭 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가 중요한데요. 상처가 깊어요. 그래서 벌어져서 안에 피부가 보인다든지 그리고 지금 5분 이상 지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혈이 멈추지 않는다든지 유리금속 등의 이물질이 박혀서 지혈을 하면 안 되는 경우라든지 그다음에 동물과 사람의 물린 상처는 균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꼭 병원으로 바로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이번에는 화상에 대해서 저희가 학습해 보겠습니다. 일단 화상에서 가장 아이들이 뜨거운 물이나 난로나 이런 곳에 닿았을 때 화상을 입게 됩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즉시 차갑게 냉각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물집을 터뜨리지 않고 깨끗하게 봉합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냉각하고 나서 보시게 되면은 깨끗한 냅, 그다음에 비닐 이렇게 느슨하게 감염을 막기 위해서 덮어주고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화상이 작아도 꼭 병원을 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얼굴, 손, 발, 관절, 생식기 이런 곳에 화상이 입었을 때는 이런 응급처치로는 절대 되지 않고요. 꼭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그 2도 이상의 화상이 의심이 되는 경우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궁금한 게 있죠. 1도가 뭐고 2도가 뭔지 궁금하게 되잖아요. 1도는 약간 붉은 거고요. 2도부터는 물집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물집의 크기가 크거나 그럴 경우에는 병원을 꼭 방문해야 되고요. 그래서 손바닥 크기만큼의 화상의 범위가 크게 돼도 꼭 병원을 방문해야 됩니다. 그 화학물질이나 전기로 인한 화상은 응급처치를 하지 않고 바로 빨리 병원을 가야 되는데 병원이 멀거나 그럴 경우에는 즉시 냉각을 하고 병원을 가는데 화학물질인 경우에는 일단은 화학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물로 식으면 안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병원 응급 119에 전화를 해서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하고 응급 처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또 학교에서 발생되는 안전사고 중에서 많이 발생되는 것 중에 타박상과 염자가 있습니다. 삐거나 부딪히는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RICE, 그래서 라이스요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첫 번째로는 휴식입니다. 그래서 레스팅 하시고, 두 번째는 아이스를 통해서 얼음을 대줘서 붓기를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부은 것이 더 커지지 않도록 압박을 좀 해주면서 지지를 해주는 거죠. 거기 염자가 된 곳에 거기를 지지하기 위해서 압박 붕대를 해주고, 그 다음에 다리를 올려서 부종을 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염자를 입었을 때는 바로 20분 간격으로 얼음팩을 감싸서 냉찜질을 해주고 붕대를 탄력 있게 감은 뒤에 아픈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병원에 꼭 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가 삐끗했는데 체중이 부하가 불가하다는 것은 체중을 딛고 학생이 그 다리를 짚지를 못하거나 팔을 짚지 못하는 그런 행동을 보일 때나 그다음에 모양이 선율을 유지하지 않고 벗어났거나 부종이 본인이 판단했을 때도 굉장히 부종이 심하거나 그리고 통증이 처음에는 심하더라도 점점 통증이 감소돼야 되는데 통증의 강도가 계속 올라간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염자와 타박상보다는 골절의 의심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가서 검사를 진행해서 처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또 흔한 것이 벌레나 식물, 그 다음에 음식도 해당됩니다. 이런 자극에 의해서 알러지가 일어나는 것인데요. 이 알러지가 일어나게 되면 일단은 가장 첫 번째는 굉장히 가렵습니다. 학생들은 굉장히 가렵죠. 그렇기 때문에 냉찜질이나 항히스타민 크림으로 발라서 완화할 수 있고요. 근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술이나 목이 붓거나 숨쉬기가 어렵거나 말을 잘 못할 만큼 아이가 굉장히 힘들어할 경우에는 아나필락스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119에 신고해서 빨리 병원으로 이동해서 약물 치료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아나필락스가 생기게 되면 생명의 위협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골든타임입니다. 빨리 119에 전화해서 학생을 병원으로 옮기는 것이 최고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러한 자극이 어떤 것들에서 많이 일어나는지 보시게 되면 모기, 개미, 벌, 진드기인데 여기 벌에 느낌표, 주의가 있습니다. 말벌인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치료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 이 말벌에 쏘였을 경우에는 아나필락스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병원을 가야 한다라는 거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특히 야외 활동, 신체 놀이를 하는 봄과 가을에 이런 벌레들에게 많이 물릴 수가 있죠. 특히 여름에 모기에 많이 물릴 수 있고요. 이런 계절에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물에는 쐐기풀, 온나무, 그다음에 들꽃 이런 것에서 생길 수 있지만 요즘의 아이들은 다양한 알러지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히 아이들의 특이한 알러지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늘봄 선생님들은 그 알러지가 뭔지를 확인하고 기록해 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 가지를 더 보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벌침에 물렸을 때는 카드나 손톱을 이용해서 옆으로 밀어서 제거해야 합니다. 이거를 짜거나 아니면 집게로 잡아당기게 되면 독이 안으로 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요합니다. 그리고 냉찜질이 필요한데요. 냉찜질을 하는 이유는 부종도 감소시키지만 가려움증도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음팩을 수건으로 꼭 감싸야 합니다. 왜 수건으로 꼭 감싸야 하냐면 지금 피부가 자극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얼음팩을 직접 대게 되면 피부가 더 자극이 되기 때문에 꼭 수건으로 감싼 이후에 10에서 15분 정도 찜질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항히스타민 연고라든지 진정 크림을 갖고 있다면 그렇게 찜질을 하고 나서 그 부위에 발라주는 것도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긁게 되면 감염의 위험성이 더 심하기 때문에 긁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물에 다 피부가 자극된 거에는 즉시 흐르는 물에 알러지 원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흐르는 물에 씻어내야 되는데 이럴 땐 차가운 것보다는 미지근한 물로 세척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누를 사용하거나 문지르지 않도록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세게 문지르게 되면 감염의 위험성이 증가하게 되죠. 그 다음 냉찜질할 때 꼭 수건을 싸서 하고 그 다음에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관찰을 하지만 증상이 심하거나 더 부풀어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호흡이 곤란하거나 이런 증상이 있으면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자, 흔한 안전사고와 응급간호에서 위험 증상을 앞에서 얘기했지만 한 번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학습하겠습니다. 이러한 벌레와 식물 자극 등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것 중에서 위험 신호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붓기가 점점 더 심해질 때, 물집이 생길 때, 숨쉬기가 힘들거나 목이 부을 때, 온몸으로 두드러기가 퍼질 때, 어지럽거나 토하거나, 그다음 얼굴, 특히 눈과 주변이 굉장히 붓기 시작할 때, 이때는 아나필락스 반응으로 확인되는 거기 때문에 119로 연락해서 무조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런 아나필락스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아나필락스란 뭐냐? 벌레 물리거나 특정 음식, 약물 등 알레르기 노겐이라는 데는 원인에 노출됐을 때 수분 이내에 발생하는 전신성, 급성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즉시 119에 신고해야 되죠. 자, 그럴 때 신고할 때 중요한 것은 아동이 어떠한 증상을 갖고 있고 발생의 시간대가 얼마나 됐고 무엇에 노출이 됐는지까지 얘기해 줄 수 있으면 매우 좋죠. 그래서 세 번째는 그동안 119가 도착하는 동안 아이 상태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를 편안한 자세로 눕히고 숨쉬기 힘들어하면 상반신은 약간 앞으로 세우고 의식과 호흡을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합니다.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하고 아이의 알러기 병력이라든지 아니면 약물이 있으면 미리 적어서 119가 도착했을 때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호자가 오거나 아니면은 119가 도착하면 병원 이송을 돕습니다. 이런 모든 처치가 끝나고 나면 교사는 보고와 기록을 남겨서 지금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 꼭 기록을 해 놓으셔야 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 기록하시고 보고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록과 사후 처치에는 무엇을 넣을 건지 보시게 되면 가장 기본 정보는 아동의 이름, 그다음에 그다음에 발생 시간, 발생 장소, 그다음에 알레르기 발생의 경위,
노출이 어떻게 해서 됐고, 그 다음에 증상이 시작은 언제 됐고, 최초 발견자는 누군지, 그 다음에 증상은 어떻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 전신으로 났는지, 얼굴, 입, 부종이 있는지, 숨이 차는지, 쌕쌕거리는지 이런 내용을 적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응급 대응에 대해서 119 신고 시각은 언제이고 보호자는 언제 연락을 했으며 그 다음에 구급대와 보호자는 몇 시에 도착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에 해놓게 되면 나중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보호자에게 전달하는 문제 예시인데요. 오늘 몇 시경에 돌봄교실에서 벌레에게 물린 후 숨이 차고 심하게 붓고 가려움증을 심하게 호소하여 찬찜질 후에도 재발 가능성이 있어서 관찰 중이며 현재 상태와 조치 내용을 기록에 남겨두었습니다. 아니면 119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보호자가 지금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다 기록을 해 놓으셔야 되는데요. 당황하지 않고 이런 예시 문장을 연습을 해보고 보호자들에게 연락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1차 시에 배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정리,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늘본 교실에서는 넘어짐, 충돌, 화상 등 일상적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안전사고는 활동 중보다 하교 직후, 자유놀이 등 전환 시점에 많이 발생합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 시야확보, 정리정돈, 위험물 통제, 규칙 반복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고 발생 시 현장 안전 확보 후 학생의 의식, 출혈, 통증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응급간호는 체크, 콜 케어 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수행합니다. 삐거나 부딪힌 경우에는 라이스 요법, 휴식, 냉찜질, 압박, 거상 등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억지로 움직이게 하거나 괜찮다라고 단정하는 행동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금지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학생 안전사고 예방과 실제 1차 시 안전사고 대책과 응급간호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는 의미로 퀴즈를 진행하겠습니다.